지금 또 한 가지 그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통해서 꺼내든 것이 4년 연임제 개헌이에요. 네네.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뭐 국민 개헌 투표를 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대통령이 과연 이 연임 대상에 포함이냐 아니냐인데 일단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대통령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걸 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물론이죠. 예. 우리 헌법 128조 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 개정 가운데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네. 임기 연장을 하고 싶어도 그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다 그 얘기죠. 그건 우리 역사 때문에 나온 거죠. 이 독재자들이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연장한 일이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피를 흘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다 그걸 박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하루도 더도 덜도 않겠습니다. 라는 식의 선언을 해주는 것이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스스로 본인이 대상이 아닌 것을 그럼요. 대통령이 밝혀주는 거. 분명히 해야죠. 안 그러면 퇴임 이후에는 재판받아야 하니까 퇴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임기 연장을 하려고 하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니십니다만 민주당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 사법 개혁에 좀 가장 앞장서 있는 두 사람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인데요.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여기서 말은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핵을 시사한 발언이다라고 해석이 좀 됐습니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시도가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건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역풍이 꽤 클 거라고 보고요. 헌법재판소 구성이 친정부적으로 변했다라는 식의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사유로 인정할까, 파면 사유로 인정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고 인정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집권 초기의 여당 지도자들이라면 이 정부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할 텐데 그렇게 당에서 앞장서서 사법권을 파괴하고 삼권 분립을 이렇게 으깨고 이것이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까? 혹시 자기 영업 때문에 저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다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이게 지금 이제 남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임기를 채우는 거다 보니까 내년 전당대회에서 한 번 더 대표 연임을 해야 되는 게 목표인 거고 추미애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 출마가 목적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더 세게 나간다. 이런 식의 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엿보이죠. 지금 당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힘은 강성 지지층 개딸들에게 있는 것 같고 개딸들은 그 과격하고 공격적인 걸 더 좋아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맞추려고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정부의 성공에 방해가 될 수 있고 그건 본인에게도 손해가 된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그렇게 체질이 바뀐 지가 좀 됐다 보니까 당원에게 끌려가는 방식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긴 시간 회담을 해서 합의문에 서명까지 했는데 그 강성 지지층의 반발 때문에 하루 만에 뒤집어 버리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주소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개개인이 그 개딸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거에는 도움될지 몰라도 국가에 도움될까? 정부에 도움될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때는 이제 올해 같이 정치를 하신 동료 의원들인데 추미애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한 것을 두고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좀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매를 들어야 할 때 드는 게 어른의 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 말에 대해서. 예. 제가 대선 때 그분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분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들 것이다. 그것만은 막아야겠다 해서 제가 고심의 선택을 했던 건데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제 걱정이 헛된 걱정이었음을 입증해 주면 돼요. 제가 실없는 소리 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예.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지고. 네. 그런데 반대로 제 걱정이 맞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측하신 방향대로 네, 막 네. 너무 속도감 있게 그렇습니다. 가니까요. 제가 그 9월 11일에 평산에 들렸어요. 근데 그 전에 며칠 동안 생각을 한 것이 문 대통령 내외분을 뵌 지도 꽤 오래됐고 네. 추석은 다가오고 그러니 지금이 인사드리기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비서실에 제가 말씀을 넣었지요. 네. 추석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날짜를 잡아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11일 오후에 와라. 그래서 그날 갔어요. 저도 드려야 할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대통령께서도 또 네.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11일이었는데 제가 SNS에 그걸 공개한 건 13일이었어요. 네. 말하자면 이틀 동안 이걸 공개하는 게 좋은지 또 공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하는 걸 고심했는데 공개하는 게 좋겠다. 네. 또 공개한다면 최소한의 사실만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제일 큰 이유는 저의 지지자들 가운데 대통령님에 대해서 서운케 생각하고 좀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분도 생겨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네네. 대해서요. 예. 이걸 보고 그런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자제합시다. 예.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올린 거예요. 네. 제 말을 들을 사람이 그분들밖에 없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 향해서 제 영업하겠습니까? 예.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조국 씨 말씀 중에 맞는 말도 있어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예. 좀 서운하셨나요? 뭐 추미애 의원도 그렇지만 이현주 최고위원도 또 한마디 아니, 하시고. 그분들이 다들 뭔가에 그 컴플렉스가 있거나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거나 하는 분들이 저를 공격함으로써 그런 영업에 도움받고자 하는가 봐요. 제가 같은 당에 있을 때도 그분들은 그랬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정치 시그널에 직전에 모셨던 게 아마 대선 직전이었고 김문수 후보 지지연설을 하러 올라가실지 말지 고민 중이시다라는 그날 아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날 광화문 현장에 올라가셔서 그때도 후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아까 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길게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당선이 되지 못했고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구구와의 단절이 좀 화두가 될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또 힘을 좀 실어주셨던 후보와 당인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선은 불과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정신 나간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상처받았던 일이 있었죠. 그것을 심판하고 청산하는 건 옳은 일이에요. 네. 이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지요. 예. 그런데 하필이면 정권 교체돼서 집권한 세력이 다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비극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상계엄을 심판하고 청산하는 건 옳지만 그걸 위해서 또 다른 어떤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제 걱정이 현실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했던 것이고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극단 세력과의 결별 그리고 중도 확보,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국민들께 믿게 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몇 분 원로들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후 독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한 데는 미국의 지원도 있었지만 또 하나 독일 자체의 노력이 있었다. 네. 보수 세력이 극단 세력과 결별하고 중도 보수를 노선을 취했던 것. 그것이 독일의 회복 부흥을 빠르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네. 그 길을 한번 가봐라. 그런데 잘 못하잖아요. 예.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중도층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요새 좀 보시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네네, 드시는군요. 답답해요. 네, 그거 좀 예. 그 고통을 빨리 겪어야 네. 그 다음이 보일 텐데 다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네. 여기도 눈치 보고 저기도 눈치 보고 그래가지고는 이 위기 극복 못할 겁니다. 예.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총리님 나오셔가지고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이었으면 나라가 이 꼴이 안 아이고. 났을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 댓글이 꽤 많아서 네.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중이잖아요. 이게 좀 득보다는 실이 커 보인다는 지적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장외투쟁하는 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의 예상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상당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는 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그 와중에 윤 어게인이 등장한다든가 이건 국민의힘의 치명적 약점이 계속 드러나는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다. 예. 그 점은 좀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외라는 건 어디까지나 예. 국회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한 그 통로랄까 수단이니까 국회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도 응원 댓글이 많아서 좀 끊으면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예, 오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